조선시대 전라도 해안가 작은 포구 마을에 호라비, 어부 박선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용이와 둘째 보기는 건장한 체격으로 포구에서 소문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 순이는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 박선주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순이는 키는 작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며 어릴 적 배에서 떨어져 다친 다리를 절었습니다. 형들은 양반집 규수와 상인의 딸을 아내로 맞았지만 순이만큼은 중매쟁이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전륜발이한테 시집 보낼 교수가 어디 있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순이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순이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고 형수들은 그런 순이를 더욱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큰형수가 부엌에서 일하던 순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서방님도 참 쓸모없는 동생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장가도 못 가는 것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니.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댁 말씀이 맞아요. 차라리 절에라도 보내든지 해야지. 저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요. 삼촌 닮으면 어쩌나 하고 밤마다 걱정이라니까요. 순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형수들의 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박선주는 며느리들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큰 집 작은 집을 오가며 사는 처지에 뭐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여름 박선주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파도에 휩쓸려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바다처럼 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박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섬에서 혼자 사는 해녀 월선이라 합니다. 바다에 떠내려 가시는 걸 보고 구했을 뿐입니다. 박선주는 월선의 안내로 작은 움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월선은 전복죽을 끓여주고 젖은 옷을 말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개자 박선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바다 사람이 바다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지요. 박선주가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가려 할 때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댁에는 혹시 장가 못 간 아드님이 계십니까? 박선주는 깜짝 놀라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8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갔습니다. 섬에서 혼자 물질을 하며 사는 여자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요. 만약 댁의 아드님 중에 저 같은 여자라도 괜찮다는 분이 계시다면. 박선주는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름발이 막내 아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들. 하지만 박선주는 월선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있소. 하지만 그 아이는 다리를 절어. 괜찮습니다. 저도 흠이 많은 여자입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박선주는 마을로 돌아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는 분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선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당장 그 섬으로 가거라. 은인께 예를 갖춰 인사드리고 혼인 날짜를 정해라. 다음 날 순이는 작은 배를 타고 월선이 사는 섬으로 향했습니다.
월서는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등에는 전복과 소라가 가득 든 망태기를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순이가 절뚝거리며 인사하자 월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월선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월선의 말에 순이가 고개를 들자 월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빛이 맑으시네요. 거짓 없는 사람의 눈입니다. 순이는 생전 처음 듣는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형수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절름발이 총각이 섬 해녀를 데려온다더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참. 혼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순이의 형들은 동생의 혼례의 얼굴만 비추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형수들은 월선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저런 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불러요? 거무튀튀한 게 색시 같지도 않아. 우리 애들이 닮을까봐 겁나네. 월선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순이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변변찮은 혼례식이라.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맞아주시는 어르신이 계시고 당신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혼례를 치른 뒤 두 사람은 박선주의 집 뒤편 작은 초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고 누추했지만 월선은 불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요. 순이는 월선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례 다음 날 큰형수가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빨랫감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서.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 일을 해야지. 이거 빨래 좀 해줘요. 나는 손이 귀해서 빨래를 못하거든. 월선이 빨랫감을 받아들자 큰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시장에는 나가지 말아요. 그 거무튀튀한 얼굴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욕할 테니. 알겠어요? 월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항변하려 하자 큰형수가 쏘아붙였습니다. 절름발이 주제의 말대꾸는 아버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월선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부터 월선은 바다로 나가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다리가 불편해 배를 탈 수 없었기에 육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어구를 정리했습니다. 월선은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물질을 했습니다. 전복, 소라, 해삼, 미역을 캐서 돌아오면 순이가 깨끗이 손질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순이는 월선의 비범함을 깨달았습니다. 월선이 캐온 전복과 해삼은 다른 해녀들의 것보다 크고 싱싱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면 2배 값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들만 캐오는 거요? 월선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에 좋은 것이 있는지, 언제 파도가 칠지. 순이는 아내의 말을 황당해했지만 월선이 캐온 해산물의 품질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이네 집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을날 월선이 갑자기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목화를 사야 합니다. 목화를요. 지금 목화 값이 헐값인데.
곧 큰 추위가 올 것입니다. 온 나라가 얼어붙어 목화 농사를 망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목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순이는 아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당신을 믿겠소. 다음 날 순이는 장터로 나가 목화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화 장수들은 기뻐하며 목화를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비웃었습니다. 미친놈이 목화를 사재기 하네. 해녀 마누라 만나더니 정신까지 나갔구먼. 큰형수가 달려와 순이를 다그쳤습니다. 아니, 동서, 무슨 짓이에요? 그 돈이면 땅을 사야지. 무슨 목화예요? 아버님 체면이 어떻게 돼요?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묵묵히 목화를 사 모았습니다. 집 마당과 헛간에 목화 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의 예언대로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늦가을인데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서리가 내려 전국의 목화밭이 얼어붙었습니다. 목화송이들이 모두 검게 변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목화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소못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화 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배, 사흘 뒤에는 5배, 일주일 뒤에는 10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화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려면 소못이 필요한데 목화가 없어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이네 집 마당에 목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이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목화 좀 팔아주시오. 얼마든지 값을 치르겠소. 월선이 나서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쌀이나 땅 문서 또는 값진 물건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선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쌀 한 섬에 목화 한 묶음, 논 100평에 목화 2묶음. 월선은 냉정하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닷새 만에 순이네 집 창고에는 쌀이 가득 차고 땅 문서가 쌓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순이네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형수와 둘째 형수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서, 우리도 목화 좀. 월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이 우리를 비웃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나요? 큰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목화만 좀 주시오. 우리 아이들이 떨고 있소. 월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목화 2묶음을 드리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소. 첫째, 앞으로 우리 남편을 절름발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를 집안 망신이라 하지 마십시오. 셋째, 형님네 집 논 5마지기씩을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형수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목화를 내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외모만 예쁘다고 집안이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집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수들은 목화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바다의 무녀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네 집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악명 높은 검은 파도 도적단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도적들이 칼을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돈을 내놔라. 도적 두목이 순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도적들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을 때 안방에서 월선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 손 놔라. 월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도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계집애가 나대네. 꺼져. 그 순간 월선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에 쥔 장작개비로 도적 두목의 손목을 내려쳤습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연이 다른 도적들이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평생 바다에서 단련된 힘으로 도적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마당에 물동이를 들어 던지고 농기구를 휘두르며 도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10명의 도적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월선은 숨 한 번 거칠 게 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내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월선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숨긴 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해적에게 잡혀갔다가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싸움을 배웠지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순이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죽었을 것이요. 다음 날 관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도적들을 잡아갔습니다. 월선의 무용담은 이튿날 아침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터는 월선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해녀가 도적 10명을 혼자 때려잡았다더라. 바다의 무녀가 아니라 여장군이야. 사람들은 월선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월선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마을 촌장이 순이네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 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큰영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아니 마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월선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과거는 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선주가 급히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아, 큰일 났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 재산을 모두 압수하겠다고 한다. 목화를 사재기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죄목이란다. 순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는 마을의 양반정 참봉이 순이네 재산을 탐내 꾸민 음모였습니다. 정 참봉은 원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순이네가 부자가 되자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그는 관아의 사또와 친분이 있었고 거짓 고변을 해서 순이네를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선이 나섰습니다. 당신,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관아의 포졸들이 순이를 잡아갔습니다. 순이는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목화를 사재기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순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월선은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힘으로는 관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틀 뒤 월선은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월서는 부녀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녀자들은 월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이 도적을 물리친 일, 목화로 사람들을 도운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아 앞에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일제히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합니다. 박순이는 무죄입니다. 목화를 정당하게 사고판 것이 무슨 죄입니까? 정참봉이 재산을 탐내 누명을 씌웠습니다. 부녀자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나와 해산을 명령했지만 여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두둑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사또께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사또가 나왔습니다. 사또는 100명이 넘는 부녀자들의 기세에 압도되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월선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우리 남편은 한파를 미리 알아 목화를 사들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농부가 풍년에 곡식을 사는 것도 죄입니까? 상인이 물건을 사서 파는 것도 죄입니까? 사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선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사또께서 정참봉의 청탁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벌하신다면 우리는 한양까지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월선이 품 안에 주머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또께 누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또께 큰 공을 세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희는 지금까지 모은 재산 중 절반을 관아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한파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소못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또께서는 백성을 구제한공으로 조정해 이름을 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부녀자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목화를 사고 판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정참봉을 불렀습니다. 정참봉, 그대가 고변한 내용에 허점이 많소. 목화를 사재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오히려 그대가 남의 재산을 탐내 거짓 고변을 한 것 아니오? 정참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정참봉을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박순이를 즉시 석방하라. 순이는 월선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이오. 당신을 지키는 게 제 할 일입니다. 부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어깨에 메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와 월선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무엇을 할까요? 월선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당신이 모든 걸 이뤄냈으니 당신이 결정하는 게 맞소.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재산의 반은 이미 관아에 기부했고 나머지 반으로 마을의 학당과 무료 급식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바다빛 서당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학당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웠고 급식소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월서는 직접 부엌에서 밥을 지었고 순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개장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순이의 형들과 형수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형용이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둘째 형복이는 배가 난파되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진 것 없는 빈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형수가 월선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여윈 채였습니다. 동서,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소. 월선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형수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자 월선이 말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밥값은 하셔야지요. 큰형수가 놀라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빛 서당의 부엌일을 도와주십시오. 일한 만큼 밥을 드리겠습니다. 손주들도 학당에 보내시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형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아니, 마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큰형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십시오. 월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합시다. 월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형수들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속죄했습니다. 아이들은 학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다빛 서당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순이와 월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제 백발이 성성한 순이와 월서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소.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선이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살았소. 절름발이 총각이었던 저를 아내로 맞아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었소. 월선이 순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요? 그럼 잘 살았지. 정말 잘 살았소.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바다빛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절름발이 어부와 섬 해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본 자에게 하늘은 복을 내린다. 바다빛 서당의 등불은 그날 밤에도 환하게 빛나며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